11장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 몇 년 전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티는 중상모략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알기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광고주들 사이에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티는 너무 광고가 많고 뉴스는 적어 더 이상 독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신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을 진압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블리티는 다음과 같이 대처했다. 블리티는 평일 정규 편집판에서 읽을 거리를 모두 오려내어 분류한 다음 한 권의 책으로 발행했다. 책의 이름은 하루 분량이었다. 분량은 307페이지였다. 이 정도 페이지면 $2 정도의 가격이 붙었다. 하지만 블리티는 하루치 뉴스와 특집 기사를 모은 이 책을 $2가 아니라 신문 가격 그대로 2센트에 팔았다. 이 책을 발행함으로써 블리티는 엄청난 양의 흥미로운 읽을 거리가 하루치 신문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어떤 수치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층 더 분명하고 흥미로우며 인상적으로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케네스 구드와 젠 카우프먼이 공저한 비즈니스에서의 쇼맨십을 읽어보라. 이 책은 쇼맨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들로 가득하다. 이 책에는 일렉트로룩스사가 냉장고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 바로 옆에서 성냥을 그어서 냉장고가 조용하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 예도 있고, 퍼스널리티사가 배우 앤 서던이 사인한 $1.95짜리 모자를 통해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시어즈 로복의 카탈로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다. 쇼윈도에 움직이는 디스플레이가 멈추는 경우 고객의 80%가 떨어져 나간다는 조지 웰바움의 연구도 찾아볼 수 있고, 퍼시 화이팅이 잠재 고객들에게 5년 전에는 각각의 가치가 $1,000 정도였던 두 개의 채권 목록을 제시하며 유가증권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화이팅은 잠재 고객들에게 둘 중 어떤 목록을 사겠냐고 물었다. 당장 답이 나왔다. 현재 시장 가치에 따르면 한 목록의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목록이었다. 화이팅은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백과사전에 등재될 수 있었는지, 그 이름을 단 장난감으로 인해 한 회사가 어떻게 파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스턴 항공이 더글라스 항공기의 실제 계기판을 창에 띄워 보여주면서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예도 있다. 해리 알렉산더는 자기 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의 가상의 복싱 시합을 방송해서 영업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전시해 놓은 캔디에 우연히 환한 조명이 비추며 캔디 판매가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크라이슬러사가 자기 회사의 차에 코끼리를 올려놓고 차의 튼튼함을 부각시켰다는 예도 있다. 뉴욕 대학의 리처드 보든과 엘빈 버스는 1만 5천 건에 달하는 세일즈 인터뷰를 분석했다. 그런 다음 논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쓰고 그 내용으로 6가지 판매 원칙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 내용은 영화로 만들어져 수없이 많은 대기업 영업부 직원들 사이에서 상영되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원칙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칙들을 실천으로 옮겼다. 이들은 청중을 앞에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올바른 판매 방식과 그릇된 판매 방식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런 것이 바로 극화이다. 말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을 선명하고 흥미롭고 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쇼맨십을 활용해야 한다. 영화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라디오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관심을 받고 싶으면 그래야 한다. 쇼윈도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은 극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한 쥐약 제조사가 새로운 쥐약을 만든 뒤 살아있는 쥐 2마리를 쇼윈도에 전시하며 새로운 상품을 선전했다. 쥐가 쇼윈도에 있던 그 주에 판매율은 평소에 비해 5배 증가했다. 아메리칸 위클리의 제임스 보인턴은 방대한 시장 보고서를 브리핑해야 했다. 그의 회사는 최고의 콜드 크림 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친 참이었다. 요금 할인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가 당장 필요했다. 이 일만 잘 끝내면 광고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첫 번째 접근에서 실패를 맛본 다음이었다. 보인턴 씨는 말했다. 제가 처음 그분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연구조사에서 사용하는 방법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며 자꾸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그는 논쟁하려 들었고 저도 지지 않았죠. 그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했죠. 결과적으로 제가 옳았습니다. 만족했죠. 하지만 약속된 시간은 끝났고 상담은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숫자들의 목록이나 자료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을 만나러 갔죠. 사실들이 극적으로 보이도록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분은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끝내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가방을 열어 32통의 콜드크림을 그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32통은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콜드크림의 숫자였습니다. 모두 그분 경쟁사들의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통에 저는 제품 조사의 결과를 항목화한 메모지로 붙여 놓았습니다. 각각의 메모지는 간략하게 하지만 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언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고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첫 번째 콜드크림을 집어들더니 잠시 후 다음 콜드크림을 집어들고 메모지에 써놓은 정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단히 흥미를 느낀 듯 했습니다. 원래 제 프레젠테이션에 주어진 시간은 겨우 1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시했던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극화와 쇼맨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11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생각을 극화하라.